자,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로 설명하는 토마스의 행동수정 모델을 보겠습니다. 행동수정 모델은 어찌 보면 출제비용이 가장 적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선생님들이 워낙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파블로프, 손다이크, 스키너 이런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러시는지 어제는 가장 좋고 조금 나옵니다. 1960년대에 토마스에 의해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학습이론, 보통 학습이론은 행동주의인데 행동주의 행동주의의 학습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접목한 것을 이렇게 행동수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수정 모델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선생님들 이 행동주의 학습이론, 행동주의는 뭐예요? 실제론이죠. 실제론.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행동주의에서 학습은 뭘로 나타나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반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해요. 우리 시험 제도는 전부 행동주의예요. 밖으로 드러나 열심히 해요. 보이지 않는 소리지 마세요. 개수로 가져오세요. 개수로. 이걸 요구하거든요.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노트 정리 가져오세요. 책에 줄친 거 가져오고,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또 행동주의는 누구나 다 그래, 절대로 법칙을 강조하죠. 파블로프의 학습 원리, 법칙이지요.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손다이크의 3대 학습 법칙.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이런 것처럼 법칙이나 원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행동주의는 바로 핵심은 바로 이거죠. 환경결정론.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R이라는 학습의 결과로 나타난다. 스티뮬러스. 바로 학습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행동은 뭐 때문에 나왔다? 잘못된 환경이나 잘못된 학습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소거시키면서 제대로 된 행동을 키워나가면 문제 행동은 치유된다. 이게 바로 행동수정 이론이에요.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제시해주면 제대로 된 행동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어떻게? 원자론, 점진적으로, 비약적으로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해 가겠지만, 그걸 아예 구체적인 전략으로서는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접목시킨 것을 행동조형 쉐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과제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누어 놓고 한 단계 한 단씩 조금씩 나누어서 완성해 가는 그런 행동수정 기법을 행동조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가진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에 접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보시면은 행동수정 모형은 1970년에 토마스에 의해서 주창된 것으로 학습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다 해서 보시면 되겠고, 행동수정 이론의 이론적 기본 개념, 거기 기본 개념 보시면 행동주의 결정론은 지금 절대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을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결정론, 절대론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 간결주의 원칙, 간결주의. 거기만 체크를 내놓으세요. 간결주의. 그다음에 순환론적 사고지향. 어떠한 행동을 형성하고 R을 형성하고 문제가 있다면 또 제대로 된 학습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동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적 평가 및 피드백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론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행동수정 모델이 되겠어요. 이론적 가정, 모든 행동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다. 절대론이지요. 법칙처럼 설명합니다. 법칙처럼.
행동의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환경결정론 학습이론이지요. 현재를 중시한다. 다음에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는 입장이라고 적어드렸죠. 실제로. 행동 수정 모델의 기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선생님께서는 3번, 4번, 5번은 아시지요. 강화와 벌. 강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어떻게? 뭔가를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뭔가를 얹어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정적 강화고, 뭔가 방해 요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그랬어요.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못하게 한다?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못하는 것은 부적 처벌이고, 고통을 가중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안에서 강화와 벌에 대해서 다 노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거가 나와 있죠. 소거. 소거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 조건화서를 보나 조작적 조건화를 보나 행동을 옮기면, 침을 흘리면 분명히 종쳤네? 바로 개밥 주시겠네? 그래서 침을 흘렸더니 종만 치고 침까지 흘렸는데 저 개밥을 안 주네? 무조건 자격이 연결 안 되면 내가 미쳤냐? 내가 아무리 개대가리지만 개밥 줄 줄 알고 침 흘렸지 종소리 들으려고 침 흘렸냐? 해서 나중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종쳐도, 즉 조건 자격이 주어져도 조건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소거라고 합니다. 소거. 자, 이런 방법. 나머지는 그렇게 쓱 볼 것이 없고 11번 모델링 나와 있지요. 모델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모방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반두라의 사유학습을 따라가는 거죠. 반두라의. 그래서 바람직한 환경이나 광경이나 장면에 노출시키는 것도 정말 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기법 넘어가시고.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 과제 중심 모델은 1970년대라고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레이드와 또는 리드라고 하는데 앱스테인에 의해서 리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시가 된 것이 과제 중심 모델이겠어요.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거였어요.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으로. 1960년대까지 정신 분석이 지배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좀 죽어 있다가 다시 요즘 또 바람은 피고 있습니다만은 정신 분석은 뭐예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장기 치료로 워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워커 중심이고, 그리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정신분석적 접근이에요. 1960년대부터 당사자도 모르는 것을, 전문가라고는 사회복지사는 더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 찾아줘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해서 클라이언트의 무의식 세계에 자기도 모르는 게 딱 모든 것을 다 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뒤져. 정말 클라이언트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부터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해서 결코 끄집어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 의사놈들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돼요. 클라이언트나 가족의 부담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저 찾는 것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클라이언트는 구경꾼이야. 가만히 앉아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비판하는 설이 1960년대 빗발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거였잖아요. 어떤 그 여성 클라이언트의 많은 고통을 정신분석적 접근을 가서 분석을 했더니 어린 시절의 성추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의 성추행 생각나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 여자 클라이언트가 살던 동네의 남정네 명단 다 가져와. 잠재적 피의자가 된 거예요. 나는 안 했어를 입증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동네에 있던 너 거기 살았어? 너도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납득은 간 듯 하면서도 뭔가 딱 부러지게 정답을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막 빗발치는데 그것을 정리한 그 중에 가장 먼저 있던 것이 바로 이 과제중심 모델이었어요. 과제중심 모델은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델이에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예리한 목표, 명확한 초점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아요. 다루는 문제는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다루자고 약속한 문제 2-3개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다뤄요. 그것을 표정 문제라고 타케 프로블럼 표정 문제 2-3개만 딱 다룹니다. 그에 관련되지 않은 건 다 다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과거를 다루지 않아요.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고 다뤄나가요. 시간 정해놓고 다룰 문제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현재의 입각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둬요. 현재 경험에 초점. 그리고 정형화시키기 때문에 구조적 접근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구조적. 구조라고는 말은 안정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틀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성냥골로도 건물도 만들고 다리도 만든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불러줄 때 구조라고 할 뿐이지 그걸 구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면 가닥으로 다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구조물이라고 정형화된 말은 쓰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지속성을 가질 때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조적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고 또 취사 선택하고 사실은 이론보다 임상이나 실천을 더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과제중심 모델이에요. 자, 그런 내용도 쓰셨으니까 한번 관련해 보시죠. 198쪽에 보시면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70년대에 레이더와 앱스테인이 소개되었다. 특정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론을 통합했고 오히려 실험이나 실천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모델이다. 시간 제한성,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체계적 이행, 단기 치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등장 배경이 3번이었죠. 4번에 보시면 정신분석에 대한 반발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과제중심 모델의 특징,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 중심. 종래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알지도 못하고 사회복지사는 더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 뒤졌는데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다룬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둘째 줄에 표정 문제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사회복지사와 다루자라고 계약한 문제. 타케 프로블럼이다. 표정 문제만 다루자는 것이고 그리고 과제 중심이고 클라이언트가 방관자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신분석적 전공과는 달리 이미 알고 있고 계약한 범위에서 서로 역할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의 원리, 협조적 관계, 경험의 기초, 이론보다는 경험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경험의 기초, 구조화된 접근 이런 특징들을 과제중심 모델에서 문제의 답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육적 접근은 안 쓰고 있지요.
교육식은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박스를 넣어놓고도 참 죄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박스의 문제가 한 번 나와서 제가 한번 또 해설을 붙여놨더니 모든 문제에서 모든 책에서 제 해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한 번 나온 것을 제가 넣어놓고 막상 못 지웠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작은 글씨 빼놓고 과제 중심 모델의 과정 또는 접근 단계에서 시작하기, 문제 규명, 계약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계약했으니까 실행하면 되고 실행 끝에 평가 및 종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시작하기가 나와 있지요. 문제 확인하기. 문제 확인하고 요즘 문제만 확인합니까? 어떤 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있고 어떤 강점이 클라이언트에게 있고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문제를 규명하고 계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뭐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과제 중심 모델의 계획 기법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과제 중심 모델의 특징으로서는 이런 것이 있다. 직접적인 걸로서는 뭐 지시, 또 인식 증진 또는 격려. 자, 이런 기법도 있고 간접적으로서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걸로서 이런 상황 분석이나 탐색이나 구조화 또는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했지만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 이런 것 등이 바로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해결 모형. 사실은 문제 해결 모형으로 간다면 저쪽 행동 수정 모형 앞에 갔으면 더 좋았는데 문제 해결 모형은 1957년에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사피를 제시했던 펄먼이 제시한 모형이죠.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 사피 아시죠? 프로블럼, 퍼슨, 프레이스, 프로세스 이렇게 4P를 제시했던 펄먼이 제시했는데 이것은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한 모델이 되겠어요. 진단주의는 아까 워커 중심의 모델이죠.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이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자 먼저 여기 잠시 써놓으시고 밑에 쓰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보냐면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 모형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봅니다. 때문에 실천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둡니다. 자, 다시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 해결 모형은 진단주의를 기초로 기능주의를 가미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워커 중심의 모델에다가 클라이언트 중심을 가미한다 이렇게 책들이 다 쓰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에는 워커 중심을 하다가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면서 서서히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문제 해결 모델. 누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클라이언트가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지요? 처음에는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워커가 다 전반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서서히 클라이언트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높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법.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상당히 낙관론적이죠. 성선설적이고 낙관론적인 이런 기법이 되겠는데 어쨌든 펄먼은 이런 과정에서 기관의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기관의 유용성.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재 한번 보시죠.
1957년 시카고 대학의 펄먼에 의해 발전된 걸로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수용한 모델이다. 인간의 본질은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고 본다. 그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2번에 보시면 특징.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즉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존재로 본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목적을 치료해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능력 향상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전제하에 워커가 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서서히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역할을 증대시켜가면서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법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한다. 문제 해결 모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로 20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즉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번의 두째, 맞아면 위에서 두째 줄, 낙관적 입장이라는 말을 문제 해결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기개입 모델이 나와 있네요. 위기개입 모델. 이 위기개입 모델은 뭐 연도는 정리할 수가 없고, 이 위기개입 모델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해결 불가능한 상태. 기존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위기가 발생을 했다. 위기개입 모델의 실천의 목적은 위기의 극복이나 위기의 제거가 아니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론에서 정상화를 도모한다라고 표현하죠. 위기를 극복하거나 위기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히 되돌아가는 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위기개입 모델의 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속한 개입을 강조. 자, 여러분들 거기 201페이지 신속한 개입,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개입, 제한된 문제,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자아상, 이런 것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위기개입 모델이에요. 위기가 발생하면 최대한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조속한 시기에 되돌리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이 위기개입 모델이고, 선생님들 조사 방법론에서 보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생각나십니까?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리고 개입 단계를 명확히 해놓고 개입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교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알아본다. 그래서 A, B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것이 A는 개입 전 단계, 기초선 단계라고, B는 개입 단계, 기초 국면이라는데, 바로 이 개입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양자 비교를 통해서 성과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는 통제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초선 단계가 비교 집단의 역할을 하니까 굳이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비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유형에는 A-B 설계도 있고, A-B-A 설계도 있고, A-B-A-B 설계도 있고, A-B-C-D 설계도 있고 이러는데, P-A-B 설계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왜 그랬어? 어디부터? 이거 따지지 않아요. 먼저 개입부터 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최대한 가깝게 서둘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A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유기개입 모델은 단일사례 연구 설계로 본다면 BAB 설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쓰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의의 1번을 그걸 가지고 3번 유기개입의 주된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유기 발생 이전 상태로의 복귀, 조속한 복귀를 목적으로 하되 유기개입의 표적은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아요. 먼저 발등에 떨어진 불 중에 더 핵심적인 것만 먼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제한된 문제라고 설명한 것처럼 유기개입의 표적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유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단기 개입, 조속한, 신속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매우 초점화된 아주 한정된 몇 개의 문제만 가지고 접근하는 단기 개입으로 개입의 목표는 제한적이다. 자, 이걸 지금 선생님께서 노트로 미리 적으신 겁니다. 유기개입의 목표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보면 미리 적어놨습니다만 먼저 1번 위기로 인한 증상 제거,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 회복, 또 촉발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죠. 좀 위에 문장을 적어놨지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한번 거기에서 1, 2, 3번 정도 보시고 4번도 보면은 뭐 치료 기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번 정도는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유기개입의 원리 제목만 앞에서 봤던 개요에서 의의에서 봤던 거니까 신속한 개입, 적극적 행동, 제한된 목표. 또 4번과 7번으로 같이 해서 긍정적 자아상, 클라이언트에게 잘 풀어질 거예요. 오히려 세웅지 마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희망도 고취시키면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유기개입 모델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과 7번을 같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6번에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초점이 되는 몇 개의 문제만 의의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점적 문제 해결 그리고 5번에 현실적이고 실용적 정보 과거는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어쨌든 60년대가 넘어선 이후에는 과거를 언급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60년대까지 정신분석학이 그래도 존재했다고는 60년대까지는 과거를 다뤘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를 언급하는 이론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위기개입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기개입 과정 거기도 뭐 내용까지는 보지는 마시고 사정 단계 사정은 뭐예요? 말하자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자원이나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정의 결과 뭘 짜는 거예요?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정 마무리를 계획 단계라고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개입 전략이 짜졌으면 계획이 됐으면 개입하면 되는 거죠.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위기 대비 계획을 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까지 볼 것도 없고 단어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모형입니다. 생활 모형. 생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모형. 생활 모형은 생태 체계론적 접근을 통해서 생활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생활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실천 모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생활상의 문제를 제시했던 학자들은 생활상의 문제를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202페이지 생활상의 문제를 2번에 3번 생활의 변천 생활의 변천 환경의 압박 그리고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어요. 실제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생활의 변천이나 이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속의 생활의 압박이나 대인관계를 문제에 초점으로 두고 있어요.
문제의 초점. 생활 모형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적합성 도모 또는 적합 수준, 레벨 오브 피트, 적합성 또는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나 개별 사회사업의 목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10월 말 정도에 공무원에는 선생님들 연세에 있는 분들의 기능직에서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면은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2, 3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늦둥이 든 분들은 뭐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시험이 코앞이니까 그냥 다크서클이 막 모가지까지 내려왔어요. 막 시커매. 왜냐면 가정생활도 해야 되지, 직장도 나가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고개 내렸다 고기만 들면 다 잊어버리지. 막 이런 그 스트레스가 막 시커매요.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보고 싶은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둘 중에 올해는 포기하시고 내년에 하시죠. 그래서 이 욕구를 확 줄여버린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내년으로 시간 환경을 확 늘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시험 전략을 강의하는 학원에서는 그렇게 않죠. 책 지져버리세요. 사실은 이 조직, 율비스라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책을 만들지 책이 없는 강의가 훨씬 더 편하죠. 전에 제가 요약해서 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조직에는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이 생고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많더만 이런 책이에요. 근데 오히려 진도만 더디게 하는 거예요. 내 책을 가지고 지워버리자고 했는데 약도 오르고. 근데 억지로 막 쓸데없는 막 집어넣어서 이것도 줄이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한 300페이지로 만든 게 제일 좋지요. 한 300페이지짜리로. 부피를. 그래서 보고 싶은 책 많으시겠지만 몇 점 맞으시게요? 거기도 60점 맞으면 되거든요. 다 찢어버리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못 받는 거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폭 환경자본은 고정자본이잖아요. 그날 보는데 뭐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고정자본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인간의 욕구를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뭘 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욕망과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간의 균형을 맞춰주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풀어진다 하는 것이 생활 모형이에요. 그것도 모든 거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실생활상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실생활상에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 2번 초점을 어디에 둔다? 생활상의 문제를 두는데 그 생활상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3번 생활의 변천, 환경의 압박, 대인관계의 과정, 아니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생활 모형은 생태체계적 관점이거든요. 자 선생님들 생태체계적 관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생태체계적 관점은 어디서 보셨어요? 통합적 접근. 저번 주에 할 땐 사회복지제 통합적 접근에서 배웠고 또 생태학이라는 것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을 합친 것이 생태체계론이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미미하지만 오늘 쓰진 않았지만 심리사회 모델도 생태체계적 접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 고려해보자 그랬으니까 심리사회적 모델, 아까 배웠던 그것도 역시 생태체계적 접근이 될 것이고 체계이론은 뭐 당연한 거지요. 체계이론, 생태체계적 접근.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생활 모델, 당연히 생태체계적 접근. 바로 생태체계적 접근의 입각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두 줄 끝에 사람과 환경 간, 특히 인간의 욕구와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모델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클라이언트를 따른 환경 자원 간의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으로 하는 모델은 생활상의 모델이, 생활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고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역량 강화 모델이 나와 있네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누구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시 혼동을 하시는 것이 워커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에 해줬다는 것을 완전히 5대5 관계에서 역전된 6대4로 역전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예 없던 클라이언트의 영역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클라이언트의 참여도 인정해 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넘어선 역량을 발휘하겠어요. 오해들. 그래서 워커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너무 과장된 표현으로 전에는 있지도 않던 클라이언트의 영역이 이제는 참여가 허용될 정도로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활동 영역도 인정받게 되었다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야? 역량 강화 권한 부여는 거기를 넘어서서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어가 4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협력이란 단어가 나와 5대5 관계가 와 있는 거예요. 5대5예요. 정례는 10대 빵. 그러더니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9대1, 8대2 이 정도 했겠지요. 근데 이제는 5대5 관계까지.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다. 임파워먼트, 즉 역량 강화는 협동 과정으로 역량 강화란 누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협력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실천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클라이언트와 실천가의 협력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 가가 아니라 의가 되겠군요. 그만큼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이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모형이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보다는 주로 강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해서 강점, 관점 모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점, 관점 모델. 그래서 선생님들께 오른쪽 203페이지에 병리관점과 전통적인 병리관점 워커 중심의 모델에서 오늘날 역량 강화 모델 80년대 이후부터 특히 강조되기 시작하는 문제보다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강점, 관점 모델이 곧 역량 강화 모델이나 권한 부여 모델의 이론이자 사실은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거기 박스에 있는 강점, 관점 그게 바로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봐? 종래의 사회복지 실전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지 뭐 그랬는데 여기 강점, 관점 모델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하나의 존재나 사례로 봅니다. 문제를 가진 자라고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이나 강점, 자원을 가진 자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클라이언트 진술에 대해서 종래의 실천했던 주로 앞으로의 어떠한 병리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징조라고 봤는데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굳이 부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같이 나와 있죠. 다음에 치료 후 핵심이나 삶의 전문가는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제시한 처방,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내려진 처방이 치료 기법이었어요. 그런데 강점, 관점에서는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모든 인적, 물적 환경이 바로 삶의 자원이요 치료의 자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 자원도 보시면 역시 변화 자원, 밑에도 두 번째 나와 있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그 자원이 되는 데 비해서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클라이언트의 자원이 바로 변화의 자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라이언트 스스로라는 단어를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는 모델을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허용되는 모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는 대화 단계, 다음 페이지 발견 단계,
발달 단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인판트 모델의 실천 단계가 약 5년 사이에 2번이나 왔어요. 2번이나 와서 그래서 제가 이 쭉 교재를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책도 아마 제 거 가져다 쓰고 있을 건데 그래서 대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화 단계에서는 관여나 문제의 구체화, 만약 문제를 확인하는 제1단계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지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를 보면은 먼저 만남, 다음에 문제 확인, 그리고 관계 형성 아닙니까? 관계 형성.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발견 단계. 여기는 역량강화 모델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을 찾는 단계를 두 번째 발견 단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발견 단계. 그래서 사정, 분석, 목표 설정 및 개입 전략을 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발달 단계. 발달 단계에서 실행하고 평가 종결을 하는 단계를 발달 단계를 한꺼번에 썼는데 어떤 실행 이후의 단계는 발달 단계로 설명하면서 자원 활성화, 기회 확대, 성공 인정, 달성 통합에 이런 그 과업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 용서하시고 어쨌든 이 역량 강화 모델의 특징 그 박스로 비교한 거 그리고 역량 발달 단계 역량 강화 모델의 실천 단계,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달 단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나 강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설명까지는 보지 않으시더라도 옆에 있는 작은 단어로 된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족 전체에 대해서 또 한 묶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